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트럼프, 한국은 부국, 왜 우리가 지켜주나? 우릴 제대로 대우하길. 한미 양국이 주한미군 주둔 비용 중 한국이 부담할 금액을 정하기 위한 협상에 들어간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한국이 방위비를 더 분담하지 않을 경우 주한미군을 철수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고 미국 시사 주간지 타임지가 현지 시간 30일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선 도전에 나선 뒤 선거 과정에서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 증액 필요성을 직접 거론한 것은 이번이 사실상 처음입니다. 미국 재무부 분기 국채 발행 계획 발표, 향후 몇 분기 발행 늘릴 필요 없을 것. 현지 시간 1일 미국 재무부가 발표한 분기 국채 발행 계획을 보면 지난 4월과 비교해 입찰 규모는 대체로 같았습니다. 5월에만 10년물과 20년물, 30년물 국채가 각각 30억 달러씩 증액 발행되고 6월과 7월은 4월과 같은 수준으로 돌아갑니다. 변동금리 국채는 4월과 비교해 5월과 6월 각각 20억 달러씩 감액 발행된 후 7월에 다시 4월 수준으로 돌아갑니다. 2년물은 다음 분기에 2,070억 달러, 5년물은 2,100억 달러 규모로 입찰에 붙여집니다. 월스트리트 저널 티미라우스 연준 금리 인하 무기한 일시 중지.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비공식 대변인으로 불리는 월스트리트 저널의 닉 티미라우스 기자가 연준의 금리 인하 논의는 무기한 일시 중지 모드에 들어갔다고 진단했습니다. 티미라우스 기자는 현지 시간 30일 폭스 비즈니스 방송에 출연해 그들이 더 좋은 인플레이션 수치를 볼 때까지라는 전제로 이같이 말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증시8 오늘의 승부주 시작합니다. 진행의 이가은입니다. 기다렸던 FOMC 결과가 나왔습니다. 예상했던 대로 금리는 동결이 됐습니다. 파월 의장의 발언은 좀 덜 매파적이었습니다. 금리 인상에 대한 가능성은 일축시켰고요. 인하에 대한 가능성은 조금 더 열어두는 모습이었습니다. 더불어서 성명서 내용 중에 대차 대조표 축소를 의미하는 양적 긴축 속도를 늦추겠다라고 발언을 하게 되면서 시장은 좀 다소 안도감을 찾는 모습이었습니다. 좀 종목별로 살펴보면 특히 슈퍼마이크로 컴퓨터가 매출이 예상치를 하회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14% 넘게 급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AMD도 8%, ARM도 5% 넘게 하락을 했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3.5% 넘게 떨어졌기 때문에 오늘 우리 시장이 약세를 좀 받아가는 것은 아닐지 걱정이 좀 됩니다. 흐름 오늘 잘 체크해 보시고요. 그럼 본격적으로 증시8 오늘의 승부주 힘차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박정호 PD입니다. 우리 노동절날 많은 분들 좀 편하게 쉬셨을까요? 아마 주식하시는 분들은 조금 불편하셨을 것 같아요. 전날 이제 미국 증시가 좀 급락을 했고, 그다음에 빅테크 관련주들이 또 급락하고, 그다음에 어저께는 또 파월 의장께서 이제 오랜만에 이제 비둘기 할아버지로 변신을 한 것 같은데 시장이 환호하다가 막판 한 마감 30분 정도였나요? 남겨놓고 다 반납하는. 그래서 지금 다들 좀 혼란스러우실 텐데 오늘 이따가 이슈에서 FOMC 다룰 거니까 그때 좀 얘기하고요. 일단 가장 중요한 또 우리 오늘의 승부주 화요일 종목들 수익률을 어떻게 거뒀는지 다들 궁금하시죠 이제? 자,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실게요. 유창희 대표님 HL만도 2.3% 아주 좋은 수익률을 거뒀고요. 그다음에 우리 볼까요? 다음 김성규 전문가님 삼액THK 0.49% 수익입니다. 자, 이제 개편한 지 2주밖에 안 됐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 수익률이 얼마치의 수익률이 하실 텐데 하루치 수익률입니다. 이 해당 방송 오늘의 승부주 컨셉에 맞게 아침에 제안 드리고 마감 방송이죠. 오늘장 내일장에서 목표가에 대한 수익률을 공개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으니까 오늘 지나가다가 걸리셔서 처음 보신 분들 채널 고정하시고요. 오늘도 승부주 나가니까 승부 보실 분들은 그대로 고정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유창희 대표님 역시나 지금 자율주행이 대세인가요? 네. HL만도 수익률 좋습니다. 근데 이제
바닥권역에서 올라가는 걸 좀 더 끌고 가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네, 뭐 그날 이제 갭상승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갭상승 2% 갭상승이 나왔었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추가 상승을 한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저는 일단은 이제 이렇게 바닥권에서 한번 크게 올라온 종목이 그 다음에 이제 치고 나가지 못하느냐는 그 다음 날이나 하루 이틀 정도의 주가 흐름이 중요하다 생각하고 있는데 일단은 그 지난 화요일에는 잘 버텨줬다는 부분들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고요. 자동차 관련해서 뭐 자율주행이든 혹은 그때도 이관신 관련해서 중국 관련된 매출 비중이 높은 기업이 HL 만도라고 말씀드렸었고 또 제가 4월 18일인가요? 그때 이제 금호타이어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금호타이어도 지난주 그저께죠. 그저께 한 8% 정도 장중에 상승을 좀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자동차 관련된 섹터가 현대기아가 무너지지만 않는다라면 부품주들 좀 이슈가 있는 쪽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져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이제 유창희 대표님이 금호타이어 얘기하셨을 때 아차 싶었거든요. 왜냐하면 요즘에 이제 자동차 하면은 전기차, 2차 전지, 자율주행 여기만 삘이 꽂혀 계시잖아요. 근데 이제 타이어가 생각해 보니까 교집합에 들어가요. 뭐 내연기관에도 들어가고 전기차에도 들어가고 수소차에도 들어가고 뭐 미래에 뭐 바퀴 없는 자동차가 나올진 모르겠지만 뭔가 바퀴가 달려 있으면 타이어는 무조건 판매될 것이고 그래서 금호타이어가 역시나 이제 방금 AS 해주셨지만은 예상치를 상회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주가가 급등했는데 역시나 이 금호타이어 자동차 부품주에 대한 관심은 매우 좋다. 그리고 우리 유창희 대표님 그리고 오늘의 승부주 혼란스러운 시장에서 옥석가릭을 해드리고 있죠. 그래서 우리 청자분들도 계속 보셔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일 겁니다. 자, 그리고 우리 김성규 전문가님도 정말 생각지도 못했던 엔저 수혜주로 삼익 THK를 알려주셨는데 근데 뭐 손실 본 거 아니잖아요. 네. 어차피 우리 김성규 전문가님은 또 저력이 있어서 한 3, 4일 있다가 스윙 느낌으로 가면은 이것도 오를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뭐 일단 부분은 나쁘지 않아요. 전체적으로 일단 그 엔저가 지금 어느 정도는 오늘 보면은 개입이 좀 들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어느 정도는 이제 커버를 하고 돌아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계시는데 삼익 THK가 장점이 뭐냐면은 2차 전지하고 그다음에 자동차 부문에서 협동 로봇이라든가 이런 거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죠. 그리고 또 스마트 팩토리 부문에서도 이미 어느 정도 가시적인 성과를 보이고 있는 그런 회사이기 때문에 앞으로 충분히 실적이 더 올라갈 수 있다라고 봤을 때는 이 자리면은 굉장히 나쁘지 않은 좋은 자리라고 보고 있고요. 오히려 스윙을 해가지고 들어갈 수 있는 즉 여기서 봤을 때 이렇게 해가지고서 이렇게 돌려서 위로 올라갈 수 있는 이런 종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봤을 때 한 3, 4일 정도 좀 더 지켜봐도 나쁘지 않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우리 시청자분들 오늘의 승부주 오늘 승부 났다고 해서 이 종목이 뭐 하루치 종목이 아닙니다. 계속 끌고 가셔도 되고 보셨던 것처럼 끝까지 AS 해드리니까 많은 분들 관심 가시면서 포트폴리오 요즘 시장 옥석가리기 잘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이제 오늘의 이슈 하기 전에 이제 5월이 시작됐는데 솔직히 좀 혼란스럽죠. 오늘 미국 증시 보면서 엊그제 우리나라 시장 개장 안 한 거 천만다행이다. 이제 좀 회복하나 싶었는데 또 개장 전에 또 다 반납해서 마감하고 그다음에 이제 또 요즘 암호화폐 투자하신 분들 많은데 비트코인이 분명히 제가 봤을 때 1억을 넘어간 걸로 봤는데 오늘 보니까는 이제 8천만 원대로 떨어져 있는 또 비트코인은 또 왜 이래 또 이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재테크 수단들이 조금 혼란스러운 시기고 그다음에 또 5월에는 주식을 팔아라라는 격언 때문에 많은 분들이 지금 정신이 혼란스러울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에 대해서 좀 압축해서 질문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어떤 거를 좀 봤냐면 시간이 지금 시장 자체가 바라보는 분들이 너무 예민한 거 아닌가라는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그게 이제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라는 종목 다들 아시죠? 미국에 상장되는 회사인데 이 기업은 반도체 칩 받아가지고 서버 만드는 회사예요. 근데 올해 이제 조금 부각받으면서 주가가 3배나 올랐던 기업인데 이 기업이 매출을 딱 발표했는데 실적이 전년비 모든 게 200% 상승해갖고 데이터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와 좋다. 근데 저번 주에 이슈에서 왜 이 기업이 그러면은 실적 예상치를 왜 그때 인터뷰를 거부했을까? 이 생각이 들 정도로 엄청 성장을 했는데 시장에서 그 예상치라는 거를 주잖아요. 가이던스를 주는데 거기에 6%대를 미달을 한 거예요. 그거 하나로 지금 주가가 14%가 빠졌다. 이거는 마치 우리 예쁜 자식들이 학교 가갖고 엄마 나 전교 1등 했어. 근데 너 왜 올백 못 맞았어? 이러면서 혼내는 거랑 비슷한 느낌인데 그러면 이제 오늘 또 반도체주들이 또 흔들릴 것 같은 느낌? 그래서 이제 이거를 압축해서 질문하자면
유창현 대표님, 네. 지금 시장이 좋은 뉴스 나왔다가 안 좋은 뉴스 나왔다가 흔들리는 게 아니라 네. 좋은 뉴스 나와도 떨어지고 어떤 애는 꼴등에도 올라가고 네. 너무 혼란스럽거든요. 오늘 분명히 반도체 좀 흔들릴 텐데 다시 한번 여쭙게요. 지금 시장이 이럴 때 도피해야 되는지 아니면 엉덩이 무겁게 그냥 굳건히 끌고 가야 되는지. 저는 끌고 가야 된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셀링 메이라는 뜻은 미국 증시 과거의 통계를 봤을 때 5월부터 11월은 안 좋았고 그다음에 이제 11월, 12월부터 그 다음에 4월 달까지 증시가 좋았다라는 것인데 이게 2013년 이후로 많이 변화된 게 있고요. 그리고 이제 5월, 6월 한두 달 안 좋고 시장이 다시 돌아선다라면 굳이 여기서 주식을 파는 게 아니라 혹은 현금 비중이 많으신다라면 조정을 받을 때 주식을 사는 게 맞다 생각하고 있고요. 사실은 이번 어닝 시즌은 거의 폭망각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구글이라든지 뭐 일부 기업이 실적 발표하고 급등은 했죠. 근데 테슬라도 실적이 좋아서 올라갔다기보다는 뭔가 변화될 수 있다는 어떤 기대감인 거고 구글 같은 경우도 최초의 배당 이슈가 있으면서 주가가 급등한 거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보면은 그 상승한 거에 대부분 절반을 되돌려놨습니다. 근데 실적이 좋았었던 거, 예를 들어 JP 모건서부터 시작을 한다면 JP 모건 실적 좋았는데 오히려 그날은 급락했었고요. 뭐 넷플릭스도 급락했었고요. 그리고 뭐 마이크로소프트는 오르긴 했는데 그날 사실 1%밖에 안 올랐었고요. 그 이후에 오히려 저점을 깨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저께 아마존 같은 경우도 그렇게 많이 오르지 못했죠. 그러니까 물론 시장이 안 좋아서 그랬을 수도 있고 여러 이슈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그동안 많이 올라갔다는 어떤 부담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실적 장세는 그렇게 좋지 못하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나쁘지 않은데 미국 같은 경우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해서 이런 것들로 있어서 주가에 좀 가격적인 부담감을 좀 털어낸다라면 제가 봤을 때는 뭐 앞으로 한 다음 이제 2분기 실적 발표할 때는 상당히 주가가 좋을 수 있다 생각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조정받았을 때 매수 관점으로 시장을 바라보는 게 맞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자, 우리 김성규 전문가님한테도 좀 질문을 드려보면 네. 지금 시장 자체가 어닝 시즌이 좋은 얘기하면 떨어지고 하는데 이게 이렇게 봐야 될까요? 그러면은 기술적인 반등으로 했다가 잠깐 이제 기관이나 세력들이 이제 수익 실현하고 다시 접근하는 뭔가 트레이딩 관점으로 분석을 해야 될까요? 두 가지를 다 보셔야 되는데 첫째는 뭐냐면은 모두가 그동안 해가지고서 실적 시즌을 기다리면서 상당히 기대감을 넣었다가 이제 실적이 발표가 되고 난 다음에 여기에 대한 차익 실현 매물 쉽게 얘기해서 재료가 소멸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재료 소멸로 인해서 어느 정도 조정을 받는 그런 거다라고 일단 첫 번째 말씀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봤을 때는 여기 움직이는 모든 그 종목들 그래서 이게 우리가 봤을 때 이게 굉장히 바닥권에 있던 종목들은 올라가고 오히려 고점에 있던 종목들이 지금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기술적 즉 트레이딩 관점에서도 지금 좀 그런 부분이 적용이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요거를 미국 증시의 관점에서 봤을 때 그동안에 많이 올라갔던 특히 AI 반도체하고 그다음에 칩 관련된 종목 그쪽 섹터를 중심으로 해서 그동안에 많이 올라갔었죠. 1분기에. 그렇게 올라갔던 것들이 지금 이제 약간 조정을 받는 시기에 왔다고 보시면 되고 상대적으로 그때까지 해가지고 지금 뭐 그동안에 올라가지 못했던 아마존이라든가 알파벳 그다음에 이제 이런 마이크로소프트는 그동안 너무 잘 올라갔어요. 그동안 클라우드 때문에 올라갔다가 좀 떨어졌지만 이런 부분들은 그래도 조금 이제 어느 정도 자리를 지키면서 혹은 이제 여기서 반등을 주고 올라갈 각도를 만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단지 이제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 예전에 전 고점을 넘어갔던 부분 그런 회사들 특히 AMD가 그런 예가 되는데 AMD 같은 경우는 전 고점 한참 넘어갔었기 때문에 지금 정도면 이미 떨어져도 사실은 이상할 게 없는 자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제 국내 증시 얘기를 좀 해볼 텐데요. 어차피 지금 반도체는 아까 유창희 대표님이 얘기하셨던 대로 엉덩이 무거운 투자. 어차피 반도체의 모멘텀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 때문에 오늘 이러한 뉴스들로 인해서 흔들린다면 버티셔라. 이렇게 좀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 근데 이번 어닝 시즌에 조금 두드러지는 거는 그동안은 AI와 IT 쪽의 대장이었다면 이번 순환매를 봤을 때는 오랜만에 조금 골고루 좀 돈이 가는 것 같습니다. 제일 눈에 띄는 거는 일단 중국 소비주. 한 2, 3년 쉬었나요? 화장품, 그다음에 우리 여행 관련주들 이런 부분들이 좀 두드러지는데 유창희 대표님이 안 그래도 이 파마 리서치로 또 소개를 해주셨고 네. 중국 소비주에 좀 관심 갖자고 하셨으니 이번에 보여지는 이 순환매에서 중국 소비주 잘 타신 분들은 이걸로 끝까지 한번 목표가까지 가보는 건 어떨까요? 뭐 전 나쁘지 않다는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특히 이제 그 중국 소비주를 좀 무시할 수가 없는 게
4월 달에 글로벌 증시가 전체적으로 다 조정이 나왔거든요. 그런데 중국 증시는 오히려 상당히 강하게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중국 증시는 별로 많이 안 올랐지만 홍콩 증시는 지난 4월 달에 한 7%, 7, 8% 정도 주가가 상승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원동력은 중국이 엄청난 경기 부양, 그러니까 뭐 우리가 예상했었던 것 이상의 경기 부양을 계속 좀 하고 있는 부분이 좀 있거든요. 이게 전방위적으로. 그래서 그런 것들이 뭐 일시적이든 아니든 증시에 혹은 중국 경기에 좀 회복을 좀 무게감을 두고 있는 것이고, 그러면 아무래도 이제 해외 여행객들이 조금 소비 심리가 좀 더 개선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또 중국 내에서의 어떤 소비 심리도 개선될 수 있다는 부분들 감안한다면 충분히 뭐 아모레퍼시픽이나 이런 화장품주들 좋은 흐름들 좀 기대해 볼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또 뭐 미용 의료 쪽 뭐 이런 부분들도 계속해서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김성규 전문가님한테는 좀 반대로 여쭤볼게요. 네. 방산주에 대해서 좀 잘 아시니까 네. 이번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실적을 많은 분들이 기대했었는데 안 좋은 실적을 내면서 좀 급락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 자세히 좀 보니까 이번에 폴란드 수주권이 빠져서 그렇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네. 그럼 방산주 보유하신 분들 첫 번째 모멘텀이면 또 우리 K방산 그 꿈을 계속 꿔도 되는 걸까요? 제가 봤을 때는 지금은 괜찮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상당히 이제 기대가 선반영됐다라고 얘기하는 부분도 있지만 제가 봤을 때 불행한 사실 중에 하나는 앞으로도 지금은 좀 더 그 뭐라 그럴까요? 전쟁은 계속 될 거고 좀 더 심해질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현재 그만큼 생산 능력을 갖추고 있는, 즉 소모품까지도 해서 생산 능력을 갖추고 있는 나라가 그렇게 많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K방산이 앞으로도 좀 더 올라갈 수 있는 여지는 있다. 대신 세상은 좀 더 많이 시끄러워질 거라는 건 여러분 좀 기억을 해 두셔야 될 거고요. 일단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보시게 되면은 자, 여기에서 이제 어제 잠깐 정확히 얘기하면은 이틀 전이죠. 3%대 좀 거의 8%대 좀 빠지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를 지켰죠. 여기 21만 원대를 지켰죠. 그래서 그동안 해가지고서는 굉장히 강하게 추세를 가지고서 그동안 올라갔다 그러면은 약간 쉬어가는 자리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서 오히려 조금 횡보하는 자리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여기서 21만 500원에서 24만 7,500원 사이에 이 라인에서 횡보를 하는 라인을 좀 더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고, 물론 어떻게 보면 쌍봉이기도 한데 여기에서 이 자리에서 잠깐 떨어졌다가 60일선을 지켜줬을 경우에는 다시금 한 번 더 올라갈 수 있는 자리에 있다. 그리고 현재 자리도 지금 봤을 때 오늘 약간은 반등이 들어올 수 있는 자리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미국 증시 그리고 국내 증시 이슈 좀 체크해봤고요. 오늘 시장 안에서 승부를 볼 이슈도 함께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함께 보시죠. 네, 먼저 우리 유창희 대표님, FOMC 이후를 대비하자. 그리고 우리 김성규 전문가님은 다시 지켜봐야 하는 금융주 준비해 주셨습니다. 네, 먼저 우리 유창희 대표님과 함께 이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FOMC가 끝이 났고 이 안에서는 어떤 부분에 있어서 특히나 또 좀 무게를 두고 봐야 될까요? 뭐 사실은 다들 파월 의장이 매파적인 발언을 할 것이라고 좀 전망을 좀 했는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또 시장에서도 그렇게 좀 해석을 하고 있는데 상당히 비둘기적인 발언들을 많이 해줬습니다. 뭐 금리 인하는 당장은 모르겠지만 금리 동결은 일단 없다라고 거의 확신을 주면서 말을 해줬고, 그리고 QT도 거의 지금 절반 가까이 줄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QT를 이제 줄이게 된다는 얘기는 QT를 하면서 금리 인하를 할 수는 없습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것이죠. 뭐 이제 가끔 일반 생활할 때 너무 더울 때 에어컨 켜놓고 이불 덮고 자는 경우도 있지만 지금 뭐 그러긴 쉽지 않은 거죠. 일반 경제 정책을 필 때는. 그래서 QT가 이제 거의 제로가 돼야지 금리 인하할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QT를 좀 이번에도 줄이겠다고 한 것은 상당히 좀 의미가 있지 않나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다만 시장에서는 결국에는 금리 인하 아직 아니야라는 인식들 때문에 증시가 어저께도 조금 밀린 것이 아닌가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 뭐 이게 이제 쉽게 설명을 하면 우리가 배가 너무 아파서 화장실까지는 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화장실 문 열고 들어가야 되는데 앞 사람이 지금 안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이 나와줘야 되는데 지금 안 나오고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언제 나올지에 대한 어떤 시각을 좀 재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일단 불확실성은 이제 해소가 됐다라고 저는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리고 실적 지금 어닝 시즌 거의 폭망 가게라고 말씀드리고 있는데 이것도 이제 이번 주가 지나면 다 끝납니다.
그러면 이제 다시 이제 시장에서 바라보는 거는 뭐 고용이라든지 뭐 이런 경제 지표 쪽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 일단은 금요일에 나올 고용 지표라든지 다음 주는 아니죠. 이제 5월 중순 초반 다다음 주쯤에 나오는 물가 지표 CPI가 좀 중요하지 않을까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변동성은 좀 다시 커질 수 있는 국면에 놓여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이럴 때 우리가 좀 바라봐야 되는 것은 외국인들 수급입니다. 근데 저는 유가증권, 주식의 매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선물 쪽의 수급이 중요하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4월 달에 엄청난 선물을 청산을 좀 하면서 중립에 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신규로 대량의 매도가 나오는지 대량의 매수가 나오는지가 상당히 중요하다 생각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누적적으로 외국인들 선물 매수가 어떻게 유입되는지를 앞으로 한 일주일 정도는 흐름을 좀 봐야 된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사실상 전 조정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코스닥은 좀 저점 가능성이 이탈이 조금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코스피 기준으로 본다라면 지난 4월 저점 2,500한 50포인트 언저리에 저점을 이탈할 가능성은 상당히 적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오늘 당장 주식을 사자는 뜻은 아니지만 한 2,600 초반 혹은 2,600을 좀 이탈하는 모습이 나온다. 만약에 시장이 흔들려서 왜냐면 뭐 미국 증시가 어쨌든 최근 어제 그저께 해가지고 나스닥 기준으로 거의 한 2.5% 정도 조정이 나왔었기 때문에 미국이 추가적인 조정이 나온다면 우리나라 증시도 한 2% 정도는 조정이 나올 수 있거든요. 2, 3% 장중에. 그러면 뭐 2,600 초반까지는 충분히 하락할 수도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일시적으로. 그러면 저는 거기서 추가적으로 급락이 나오면서 이탈하기보다는 좀 반등을 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장을 좀 바라본다라면 결국에는 시장하고 외부 변수에 좀 하고 비교했을 때 좀 강한 섹터를 계속 볼 필요가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뭐 그동안에도 뭐 환율 관련된 기업이라든지 실적 관련된 기업들 계속 뭐 섹터별로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쨌든 원자재 가격 상승세 특히 이제 구리 가격 상승하는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구리와 관련된 약간 비철금속 이런 쪽에 대한 어떤 흐름들이 이어질 수 있는 쪽을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구리는 올해 기준으로 봤을 때 12% 정도 상승을 했고요. 주요 광산 기업들이 공급 감소를 계속 유지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쪽 관련된 이슈는 조금 더 한 최소한 여름까지는 이어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원화 약세 수혜주라든지 또 밸류업 오늘 밸류업 관련돼서 정부 발표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계속 체크를 하시면서 종목을 선별해서 대응하신다라면 충분히 저는 좋은 결과 볼 수 있다. 어쨌든 시장이 계속 몇 번 말씀드리지만 시장이 하락한다고 해서 다 빠지는 게 아니고 시장이 폭등한다고 해서 모든 종목이 다 오르는 건 아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 맞는 그 분위기에 맞는 종목이나 섹터를 선별을 해서 대응하신다면 그래도 좋은 결과 볼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대표님 표현에서 조금 더 보태보자면 그럼 화장실에서 나와야 금리 인하가 시작이 될 거잖아요. 일단 시점을 봤을 때 어느 때가 가장 좀 유력하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저는 만약에 어쨌든 지금 파월 의장이 이번에 발언한 것 중에도 우리가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은 그동안 그러니까 파월이 우리는 물가에만 포커스에 맞춰져 있었다라면 이제는 고용도 봐야 된다라는 발언을 했거든요. 이 부분이 상당히 의미가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동안 시장에서는 계속 이번에도 그런 질문을 했었죠. 파월한테 3% 물가 상승 용인할 수 있느냐,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별로 대답을 안 해줬거든요. 근데 우회적으로 표현한 게 고용 쪽으로 말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물가가 3% 정도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고용이 엉망이 된다라면 금리 인하해야 된다라는 것을 확인시켜 준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솔직히 저는 뭐 6월 달에도 금리 인하 가능성은 힘들다라고 보고 있고요. 뭐 그 이후에 좀 봐야 된다 생각하고 있는데 만약에 시장이 좀 급락이 나온다라면 뭐 긴급 금리 인하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저는 올해 금리 인하 가능성은 1회 정도는 최소. 그리고 이제 첫 단추가 제일 중요해요. 처음 금리 인하가 어려운 것이지 그 다음에 쉬운 거거든요. 그래서 그 시작은 올해 중에 있을 가능성이 높다 생각하고 있는데 솔직히 아직까지는 그게 뭐 6월이 될지 뭐 그 다음이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그래도 올해 안에는 금리 인하에 대한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긍정적으로 바라보셔도 좋을 것 같고 구리값 말씀을 좀 해주셔서 관련돼서 질문도 하나 드려볼게요. 요즘 구리값이 상승을 했기 때문에 전선주도 함께 네. 좀 힘을 받아가면서 잘 가는 중인데 사실 얼마나 더 갈지 물어보는 건 무의미할 것 같고 그럼 지금 구간에서 만약에 이미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챙겨야 하는지 그리고 만약에 신규로 내가 좀 매수를 해보고 싶다라고 관심을 가지시는 분이 계신다면 지금 구간도 괜찮은지 이게 가장 궁금해요. 저는 전선주들을 만약에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뭐 일정 부분 이익 실현을 좀 하신 다음에 계속 가지고 있는 게 맞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리고 신규로 접근하시는 분들도 충분히 전 신규로 접근도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주가의 변동성이 좀 있다라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 대장주 뭐 HD 현대일렉트릭이라든지 뭐 재룡전기라든지 뭐 이런 기업들이 무너지지만 않는다라면 그 밑에 있는 하단에 있는 기업들, 예를 들어서 뭐 일진전기라든지 뭐 가온전선이라든지 이런 기업들의 주가는 좀 더 이어질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전선 관련된 종목군들은 변압기 관련된 종목군은 매출이라든지 신규 수주라든지 수익성 이런 부분들이 잘 나올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어요. 다만 우리가 이제 또 고민해야 될 부분들은 구리값이 너무 급등을 하게 된다면 오히려 이거 가격 전가를 제대로 못할 수도 있는 부분들이 일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왜냐면은 우리가 이제 배터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구리 가격이 일정 부분에 상승을 하면서 가는 건 상관이 없는데 만약에 구리 가격이 막 슈팅을 주면서 좀 오버 액션을 한다라면 오히려 전선주들은 악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참고를 하면서 접근하는 게 맞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우리 유창희 대표님이 아까 얘기하셨을 때 이제 요즘에 참 어려운 용어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제가 저번에도 계속 말씀드리지만 가끔 이제 어려운 용어 나올 때 쉽게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제 양적 완화, 뭐 테이퍼링 이런 얘기 나올 때 이제 방금 큐티라는 단어를 얘기하셨는데 이게 그냥 우리가 쉽게 생각할 때 이제 보통 이제 큐티가 뭐냐면 대차, 대조표, 축소 이게 이제 긴축 뭐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이렇게 쉽게 이제 연준에서 이제 양적 완화를 할 때는 시중에 이제 국채나 그다음에 뭐 회사 채권들 뭐 이런 거를 사들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시장에다가 이제 유동성, 자금 유동성을 푸는 거고 방금 말씀하셨던 큐티는 뭐냐면 그동안에 이제 샀던 채권이나 이런 것들이 만기일이 있잖아요. 이 만기일이 도래했을 때 투자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거에 대해서 시장에 풀렸던 돈을 이제 흡수하는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큐티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연준에서 이제 채권이 만기되고 뭐 이런 투자했던 것들이 재투자를 어느 규모로 안 하는구나. 근데 이번에 이제 파월 의장께서 절반 정도를 이제 속도를 완화한다고 했죠. 그러면 이제 만기되는 금액에서 절반 정도는 이제 안 하고 절반은 다시 하겠다. 이런 느낌으로 좀 받아들이시면 되고 그다음에 요즘에 나오는 이제 뭐 테이퍼링, 금리 인상, 방금 말씀드렸던 긴축 정책이죠, 큐티. 이런 거를 그냥 쉽게 한번 표현을 해보자면 제가 이제 딸이 있습니다, 딸. 저를 기준해서 얘기하면 테이퍼링은 뭐냐면 이제 우리 딸이 이제 대학교 끝나고 이제 취업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제가 이제 딸한테 월급이 아니고 이제 용돈의 양을 줄이면 되겠죠. 원래 내가 제 딸한테 용돈을 주던 양이 50%를 줄이면 이게 테이퍼링이고 그다음에 이제 금리 인상은 뭐냐면 이제 제 딸이 저한테 월세를 내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게 금리 인상이다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큐티는 뭐냐면 이제 우리 딸이 저한테 용돈을 주는 겁니다. 그게 큐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러니까 이렇게 쉽게 한번 생각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 요즘에 어려운 용어 나온다고 너무 어려워하지 마시고 이 방송 보시면 제가 그때마다 재밌게 좀 표현을 해드릴게요. 자, 그리고 이제 유창희 대표님한테 FOMC 얘기는 지금 모든 방송사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중요한 건 그거잖아요. 어쨌든 하반기까지는 금리 인하를 할 것 같잖아요. 오늘 파월 의장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는 금리 인상은 안 하겠다라는 의도를 펼쳤단 말이에요. 근데 인플레이션 수치가 살짝 부담되니까 조금 지켜보겠다. 그래서 우리가 예정됐던 6월이 아니라 11월 정도에는 금리 인하를 할 기대감이 있다. 자, 그러면 11월에 뭐가 있죠? 미국 대선이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미국 대선 전에 시장이 안 좋았던 적이 있나요? 그래서 유창희 대표님한테 질문 드리고 싶은 건 지금 아까랑 살짝 비슷한데요. 하반기까지 이 시장이 제가 봤을 때는
두 가지로 질문드릴게요. 강세장으로 보세요? 약세장이 올 것 같으세요? 저는 상대적인 강세장이 더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 생각 좀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재무부가 그러니까 옐런 재무장관이 엄청나게 지금 돈을 풀 준비를 좀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난 2분기죠. 2분기 국채 발행 그 계획표를 보니까 지난 분기보다 한 400억 달러 정도를 더 발행을 해서 한 2,100억 달러 정도를 그 국채를 발행하겠다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3분기 때는 이거의 3배 이상 한 8천 제가 정확히 금액은 안 나지만 8천억 달러 이상의 국채를 발행을 해서 사용하겠다고 예산을 집행하겠다 얘기를 했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1분기에 GDP가 좀 예상보다 떨어진 것이 정부 지출 감소일 가능성이 높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 이것이 이제 2분기, 3분기 때 몰아서 집행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러한 모습을 액션을 좀 취해주고 있죠. 이미 지금 GDP 나우 애틀랜타 연방은행의 그 GDP 나우를 보시면 2분기 경제 성장률이 3%로 찍혀 있습니다. 물론 이게 맞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1분기에 못했었던 거를 못 올라갔었던 부분들이 2분기에 좀 반영시키고 있는 걸 감안한다라면 증시가 일단은 그렇게 나쁘진 않을 것 같다. 그래서 현재 뭐 최소한 올해 미국 증시 같은 경우 고점을 더 갱신하면서 올라갈 가능성을 열어놓고 바라보는 것이 맞는 것이지 2022년처럼 급락한다? 급락할 만한 이슈가 없다 생각 좀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금리 인하는 없을지언정 인상은 없는 것이고요. 또 물가도 속도가 더딘 것이지 계속 떨어지고 있는 건 맞는 거거든요. 그리고 경기도 솔직히 미국이 1.6%면은 나쁜 게 아닌데 워낙에 그전에 좋다 보니까 이게 조금 낮아 보이는 거고 상대적으로 낮아 보이는 것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글로벌 경기가 나쁘지 않습니다. 중국 경기 돌아서고 있고요. 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 뭐 시간이 좀 짧지만 유럽 주요 국가들 증시를 보시면 그렇게 많이 조정이 안 나왔습니다. 오히려 영국은 신고가 행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저는 증시의 흐름들은 뭐 나쁘지 않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아직까지는 하고 있습니다. 네, 이 말이 전 듣고 싶었습니다. 이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너무 지금 시장이 예민하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뭐 강세장이라는 표현이 아까 말씀해 주신 상대적 강세장이다. 어쨌든 시장이 약세장만 아니면 되잖아요, 우리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게 좀 궁금했던 시장인데 우리 김성규 전문가님한테도 똑같은 질문을 드려볼게요. 김성규 전문가님 생각하실 때 뭐 미국 시장이 좋으면 우리나라 시장도 당연히 좋겠잖아요. 네. 어떻게 보세요? 하반기까지 긍정적이세요? 아니면 부정적이세요? 일단 하반기까지 봤을 때 저는 한 번은 리스크는 전 있다고 보거든요. 한 번 정도는 급락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정확히 얘기하면은 지금까지 봤을 때 그 미국 3대 지수들이 전부 다 계속해가지고 옆으로 횡보를 상당히 오랫동안 해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서 그 다우 같으면은 이제 거의 뭐 한 4만 라인 그 정도까지 가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그 여기에서 봤을 때 S&P 500이 현재 5,200을 찍고 난 다음에 골드만 6,000까지 자기들이 예상치를 올렸다가 다시 지금 내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서 보는 거는 저는 일단 전체적인 그 모든 그 금융사들의 2024년도 전망치를 나온 것들을 다 전부 다 했을 때는 지금보다는 사실 좀 낮다라는 게 약간 좀 불안하거든요, 사실. 그리고 제일 무서운 게 뭐냐면 JP 모건 같은 경우 올해 4,200까지 즉 S&P 500이 지금부터 한 20% 정도는 오히려 연말 됐을 때 떨어질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제가 보는 관점은 좀 많이 보수적이고 비관적으로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상당히 있을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굉장히 지금 오랫동안 해가지고서는 횡보를 유지하고 있으니까 여기에서 떨어졌을 때 문제는 우리나라 증시가 떨어지느냐의 문제거든요. 가장 중요한 건. 근데 잠깐 충격은 받겠지만 저는 오히려 우리나라 증시는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는 게 여기에 대해서 그동안에는 미국은 대선을 유지하기 위해 가지고서는 너무 오랫동안 끌어왔고 그렇게 해서 그동안에 억지로 그야말로 돈을 집어넣어가면서 횡보를 해왔던 그런 부분이 있었고 그리고 때에 맞춰가지고 3개월에서 6개월마다 끌어갈 수 있는 어떤 재료를 가지고서 끌어왔는데 우리나라는 그때까지 해가지고서 상당히 작년까지 굉장히 크게 위아래로 흔들었던 장이었잖아요. 그리고 흔들었던 장이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많은 그 개인 투자자들이 좀 많이 힘드셨던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 이제 봤을 때는 어느 정도 위로 이제 상승하는 모습을 갖춰주고 있고 결국은 하반기가 됐을 때 이 급락장에서 해결할 때는 결국은 한국장밖에 없기 때문에 외국인의 자금은 오히려 우리나라로 들어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FOMC와 아이디어 확장해서 강세장, 약세장 이야기까지 함께 좀 나눠봤고요.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성규 전문가님께서 준비해주신 주제 오늘 다시 지켜봐야 하는 금융주라는 내용입니다. 오늘 금융주가 최근 들어서 이제 밸류업 이슈랑 좀 연관이 돼서 많이 올라왔었는데 오늘 일정상 밸류업 가이드라인이 나오는 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주의 깊게 봐야 될 것 같은데 이슈 좀 풀어주시죠. 네, 오늘 중요한 거를 보시게 되면 우선 미국이 다른 것보다도 지금 FOMC에 모두 다 눈이 돌아가 있지만은 사실 더 중요한 거는 고용이거든요. 지금까지 얘기했던 것 중에서 그동안에 그 연준이 금리를 낮추지 않았던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은 고용이 좋아서였거든요. 사실 아까도 잠깐 얘기가 나왔지만 그러면 금리 인하는 앞으로 고용이 계속 증가가 된다 그러면은 사실상 계속해가지고 옆으로 쭉 횡보해가지고 어느 시점이 되면은 즉 고용이 꺾이면은이라는 식으로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지금 와 있는 건데 그래서 앞으로는 더 힘들어질 수 있다. 요거를 일단 기억해 두시고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지금 봤을 때는 2.9%까지 떨어졌다 다시금 이제 3%대로 지금 올라가고 있는 이 상황. 이거에 대해서 파월 의장은 오히려 이제 뭐 금리 인상 가능성이 있다 그랬는데 오늘은 이제 그 얘기를 하지 않았는데 지금 이게 언제 또 흔들릴지 모릅니다. 불과 한 달 전만 하더라도 이거 아무래도 이거 좀 위험해라는 이야기를 했었는데 오늘은 그래도 지금 증시를 그나마 진정시키려고 어느 정도 그렇게까지는 매를 들지 않았다라는 표현을 저는 그렇게 하고 싶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보면은 이제 그 파월 의장의 의중은 결국은 그겁니다. 금리가 내려가려고 그러면은 결국은 유가가 낮아지는 가운데에서 그런 가운데 고용이 조금 더 안 좋아지면 그때 봐서 생각을 해야지 지금은 아니다라는 거죠. 즉 지금은 유가가 흔들흔들거리고 있고 최근 며칠 동안 조금 잡히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쉽지 않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오늘 또 이제 AMD하고 슈퍼마이크로 컴퓨팅이 SMCI가 지금 두 개가 좀 떨어졌는데 이걸로 인해 가지고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대부분의 그 컴퓨터 특히 이제 이 반도체를 제조하는 sek터가 지금 굉장히 지금 많이 떨어지는 급락세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요거는 조금 단기적으로는 좀 지속이 될 수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을 일단은 일단은 개념을 잡고 그러는 가운데 여기에서 분명히 반등 포인트가 나오는 자리가 있어요. 그럼 그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매수하시면 나쁘진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고 그다음에 금리 동결이라든가 그다음에 인상 가능성 이 발언 때문에 사실은 여기서 제일 재미를 보는 거는 금리 가지고 장사하는 그런 관련 종목들이 제일 돈을 벌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는 금융주를 다시 봐야 되는 그런 상황에 와 있다라고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이 국내 금융주 같은 경우에 지금 특히 재밌는 게 1분기 중에 외국인하고 기관들이 엄청나게 지금 샀다는 거를 볼 수가 있는 거죠. 굉장히 사들였고 그다음에 또 이게 또 양 매수가 그것도 하루 이틀이 아니라 굉장히 많이 들어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로 보면은 이게 외국인들이 그러면은 정책적으로 해가지고서 이제 저 PBR에 대해 가지고서 이제는 밀어주니까 그러면 그동안에 정말 재미없고 배당 먹는 것도 정말 짠 이런 금융주, 은행주나 이런 것들에 과연 좀 더 들어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이제 그렇게 들어가고 있다라는 게 상당히 재밌는 거고 또 현재 조금 조정을 받고 있긴 하지만은 앞으로 외국인들이 다시금 매수를 할 수 있는 여지가 되게 크다라고 저는 일단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금리 인하가 당분간은 금리 인하가 우리나라는 조금 힘들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어느 정도는 또 외국인이 다시 들어올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금융주 관련한 이슈 좀 살펴봤습니다. 앞서서 제가 잠시 밸류업 이야기를 했었는데 금융주가 밸류업으로 잠시 좀 시세를 많이 낸 상황이잖아요. 근데 오늘 가이드라인이 나오게 된다면 강제성 이야기가 나왔을 때 세론에 좀 대비를 해야 하는 시점인지가 궁금하거든요. 만약에 흔들린다면 혹은 매수 관점 유지해도 되는 걸까요? 저는 일단은 여기에서는 오히려 그 매수 관점을 유지하고 있는 게 낫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첫 번째 우선은 기본적으로 올라갔다가 약간은 좀 조정을 받은 부분이 있다라는 거죠. 우선 조정을 삼성증권 같은 경우 여기 보시게 되면은 우선은 이 자리에서 약간은 조정을 받고서 다시 움직이는 자리에 있죠. 35,450원짜리에서 현재 지지대를 강하게 지금 만들고 있는 자리 이렇게 가고 있는 걸 볼 수가 있고 최근 들어와 가지고서 올라왔다가 최근에 들어왔다가 이제 떨어지고 나서 여기에서 다시금 지지를 받고 올라갈 준비를 하고 있다. 그다음에 또 다른 거 한번 보시면은 우리금융 같은 경우도 지금 보시면은 조정을 받고 난 다음에 다시 올라가는 자리가 나오고 있죠, 여기. 자, 그러면 13,240원 자리에서 현재 조정을 받고 다시금 올라가는 이 자리에서 그러면은 만약에 가이드라인이 나오더라도 이미 선 반영이 돼가지고 조정이 된 상태라면은 여기에서 다시금 한번 더 올라갈 수 있다, 즉 트라이 할 수 있는 구간이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이슈 좀 살펴봤고요. 오늘 개장하고 나서 이후에 승부를 볼 승부주들도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가보시죠. 네, 오늘 개장 이후 승부를 볼 승부주들도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함께 보시죠. 네, 먼저 우리 유창희 대표님은 알루코 준비해 주셨고요. 김성규 전문가님은 제주은행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네, 먼저 우리 유창희 대표님과 함께 승부주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오늘 알루코네요. 어떤 전략 좀 세워주실까요? 네, 이제 제가 아까 구리 관련돼서 아까 말씀을 드렸었는데 구리 가격이 이제 상승을 하면서 시장에서 이제 비철금속 쪽으로 계속 주목을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은을 좀 주목을 좀 하고 있고요. 사실은 은도 산업 제조업에서 상당히 많이 쓰고 있는 제품입니다. 근데 뭐 금하고 좀 다르게 은이 별로 주목을 못 받았는데 이번에 좀 주목을 받을 수 있다 평가를 받고 있고요. 그 다음은 주목받는 게 좀 알루미늄입니다. 알루미늄 시장도 물론 구리만큼은 아니지만 상당히 여기저기 사용처가 좀 많이 있다는 부분들 주목을 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특히 알루미늄의 사용처가 계속 커지고 있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배터리 관련해서도 지금 구리 그 막을 사용하는 부분들도 알루미늄 막으로 좀 전환되려고 하고 있는 부분들도 있죠. 그래서 알루미늄이 상당히 시장에서는 좀 주목을 좀 받고 있는데 알루코 같은 경우는 이제 전기차 배터리 케이스를 생산할 그 관련된 사업부가 있습니다. 이쪽에 상당히 좀 고성장을 좀 하고 있어요. 특히 이제 미국 쪽 관련해서도 좀 높은 매출을 차지하는 것을 이번에 실적에서도 좀 확인이 되었는데 어쨌든 지금 전기차 시장은 계속해서 성장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배터리 관련해서도 어떤 이제 어떤 기업이 어떤 시장을 선점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앞으로의 어떤 시각도 좀 달라질 수 있지 않나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기차 배터리 케이스 관련돼서의 어떤 기대감들 충분히 알루코 앞으로 기대해 볼 수 있다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전기차 부품 소재 쪽으로 해가지고 좀 진출하고 있는 부분들이 좀 있어서 그런 것들이 성장 모멘텀은 나쁘지 않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좋은 뉴스가 있고 안 좋은 뉴스가 있는데 일단 좋은 뉴스는 최근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중국 알루미늄 관련해서 관세를 인상을 하겠다라고 말을 했었죠. 상당히 기존의 관세보다 높은 그 관세를 부과하는 것이겠는데 그렇게 된다면 아무래도 우리나라 알루미늄 업체들이 좀 반사이익을 누릴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미중 관계라는 것은 바이든이 재선이 되든 혹은 트럼프가 다시 대통령이 되든 더 점점 멀어지는 것이지 가까워질 가능성은 전 없다고 보고 있거든요. 물론 이제 바이든이 재선이 된 다음에 뭐 임기 끝날 때쯤이면 뭐 조금 관계가 좀 개선될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지금 당장 개선된다라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이렇게 계속 이런 식의 어떤 무역 규제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일정 부분 수혜를 입을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하지만 또 반대로 또 조심스러운 부분들은 작년 10월입니다. 10월에 이제 미국이 알루미늄 압출제 반덤핑 관련돼서 16개 기업들을 좀 조사를 좀 하고 있다라고 했고요. 그리고 이제 아마 미국 시간 기준이기 때문에 내일일 것 같아요. 5월 2일이라고 했으니까요. 그래서 5월 2일에 관련돼서 이제 결과가 이제 발표를 한다고 했기 때문에 이게 이제 확정되는 건 아닙니다. 이번에 이제 거기에 들어가게 되면 이제 서로 이제 어떤 소명을 하겠죠. 그러면서 10월인가요? 제 기억에 맞으면 10월인가 8월인가에 확정되게 되는데 여기에서 이제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이러한 부분들은 이미 좀 주가에 좀 반영되었다 생각하고 있고 오히려 이걸로 인해서 주가가 하락을 한다라면 저는 마지막 저점일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국을 규제하기 때문에 이런 쪽에 대해 반덤핑 관련해서도 저만의 좀 희망 섞인 얘기를 하자라면 조금은 규제에서 좀 해소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이번에 이 이슈들이 변동성이 좀 확대될 수 있다는 부분들은 좀 감안을 하시면서 기업의 주가를 봐야 된다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좀 봐야 되는 거는 이제 우리가 요즘에 이제 그런 쪽에 전혀 얘기가 안 나오고 있는데 러우 전쟁, 우크라이나 재건, 뭐 어쨌든 지금 이스라엘도 협상은 잘 안 되고 있지만 지금 이제 휴전하기 위해서 협상한다고 하고 있고 러시아도 뭐 이게 계속 가진 않을 거라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전쟁이 좀 종결된다라면 뭐 우크라이나 재건 다시 들어갈 것이고 관련된 얘기가 나올 것이고 이쪽 관련해서 이제 그 철도 공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알루코가 현대 로템 쪽으로 해서 철도 공급 관련돼서 이슈가 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저는 나쁘지 않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풍력 발전 사업 진출에 대한 어떤 기대감도 있다는 걸 본다라면 기술적으로 봤을 때 지난 1월 달에 한번 1월 19일에 한번 16% 급등하고 나서 주가는 계속 횡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3월 달에도 한번 급등을 했었습니다만은 시세가 뻗어나가기보다는 다시 또 제자리에 내려와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가격이 길게 본다라면 거의 뭐 저점대에서 어떤 횡보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판단을 좀 하고 있고요. 3,100원 정도가 크게 이탈하지 않는다라면 일단은 손절가는 좀 짧게 놓고 대응하시는 게 좋다 생각하고 있고 왜냐면 이제 그 반덤핑 이슈가 이제 곧 나올 거니까요. 그래서 이 부분이 만약에 부정적으로 해석된다라면 3,100원을 이탈할 가능성이 높고 3,100원 이탈하지 않는다라면 저는 분할 매수 가능하다 생각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금 우호적인 긍정적인 예상보다 더 긍정적인 결과가 나온다라면 주가는 한번 강하게 움직임이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렇다면 지난 3월 달 기록했었던 4,000원은 한번 단기적으로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나서 이제 추세가 더 갈지 안 갈지는 그 이후에 보면 좋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첫 번째 승부주로 알루코 살펴봤습니다. 대표님, 그게 알루코가 전기차 배터리 케이스에 대한 성장 기대 요거 말씀해 주셨는데 네. 전기차는 일단 아직은 수요가 좀 둔화가 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짧게 봤을 때 전기차 모멘텀보다는 바이든이나 뭐 반덤핑 이런 뉴스에 조금 더 빠르게 예민하게 반응할 가능성이 좀 더 높을까요? 뭐 그런 것도 있고요. 근데 사실은 전기차 성장이 둔화되는 것이지 판매량은 계속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총 판매량은 늘어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알루코가 뭐 다른 기업들처럼 주가가 그 성장에 대한 어떤 기대감을 주가가 엄청 올라와 있다라면 부정적이겠지만 주가가 오른 게 별로 없기 때문에 성장 둔화에 대해서 너무 예민하게 바라보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표님 제가 짧은 질문 아까 반덤핑 얘기하셔서 네. 그냥 개인 투자자의 마음으로 질문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네. 될 것 같은데 그 반덤핑 관련해서 이제 자꾸 리스크가 되면 네. 이제 알루코의 생산 방식을 제가 잘 모르지만 어쨌든 값싼 중국산 알루미늄 원재재를 못 쓰는 리스크가 좀 있잖아요. 네. 이런 거에 대해서는 리스크가 없을까요? 근데 뭐 꼭 중국에서만 가져오는 건 아니고 또 이제 그런 부분들도 이제 저도 이제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기 때문에 근데 저는 이제 일단은 그런 것들이 아주 부정적으로 갈 가능성은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 만약 그렇다라면 이미 주가는 좀 계속해서 하락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는 걸 본다라면 일단 알루코 같은 게 실적 대비해서도 상당히 좀 저평가되어 있는 부분들이 좀 있어서 조금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하지만 어쨌든 그로 인해서 어떤 변동성은 꾸준히 체크를 해야 된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일단 너무 부정적이지 않을 거라 생각해서 승부주로 가져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 승부주 알루코 만나봤고요. 우리 김성규 전문가님이 준비해 주신 승부주 제주은행도 만나보겠습니다. 역시 금융주 하면 또 제주은행 빼놓을 수가 없죠. 네, 제주은행 생각보다 요즘 많이 올라가가지고서 좀 여기에 대해서 특히 급등주였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사랑하셨던 것 같은데요. 일단 한번 보겠습니다. 자, 2021년도부터 해가지고서 이렇게 거래량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온 걸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최근 들어서 2024년 들어오면서 역시 외국인과 기관을 중심으로 해서 강하게 이쪽에 이렇게 많은 거래량이 들어온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 여기서 좀 더 키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자리로 봤을 때 횡보하는 자리 여기에서 자, 이렇게 횡보하는 자리 있죠. 자, 14,530원과 16,130원 사이에서 횡보하는 가운데 지금 5일선하고 그다음에 21선 만나는 자리 이 자리에 있습니다. 굉장히 재밌는 자리죠. 자, 그럼 여기에서 이게 과연 이제 아래로 가느냐 위로 가느냐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이제 궁금해 하실 텐데 자, 여기에서 한번 디디고 올라갈 수 있는 확률이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자, 여기 한번 볼게요. 자, 여기서 급등을 하기 전에 차트 요 패턴하고 지금 현재 요 자리의 패턴 여기 보시게 되면은 여기에서 요 자리 패턴을 보시게 되면 상당히 비슷하게 가고 있죠. 한번 올라갔다 빠지고 난 다음에 옆으로 횡보하고서 다시금 위로 올라가는 급등 패턴에 다시금 두 번째로 들어가고 있는 이 자리입니다. 따라서 이 자리로 봤을 때 오늘 같은 경우 특히 PBR 관련해 저 PBR 관련돼 있는 이런
그 여러 가지 정책이 나왔을 때 충분히 수급이 몰릴 수 있는, 즉 지금 같은 경우에 불안정할 때는 오히려 사람들의 심리에 의존해 가지고서 그래서 그쪽에 그래서 기본적인 보다는 약간은 기술적인 관점에서 좀 더 접근을 해 가지고서 그리고 등치가 크지 않은 금융주 중에서 그래도 안정적으로 볼 만한 종목들, 즉 저축은행보다는 크고 그렇다고 해서 금융주주사보다는 조금 작으면서 그러면서 충분히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을 골라서 갔을 때는 제주은행이 굉장히 나쁘지 않다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 제주도 내에서 일단 30개, 서울과 부산에 각각 하나씩 해서 32개의 지금 지점을 보유를 하고 있고 이걸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나쁘지 않고, 이 뒤를 또 누가 받쳐주고 있느냐, 신한금융지주가 받쳐주고 있죠. 그러니까 이런 걸로 봤을 때 앞으로 저평가주로도 충분히 외국인들과 기관의 매수세가 올라갈 수 있고, 실제로 1월 대비했을 때 거의 한 3% 이상의 지분이 외국인이 대규모 매수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가 봤을 때는 요 제주은행 굉장히 매력적인 종목이라고 볼 수가 있고, 목표가 17,000원, 그다음에 손절가 13,000원 이 자리 꼭 지켜주시고 한번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승부주까지 확인해 봤습니다. 일단 오늘은 저 PBR 가이드라인이 나오는 일정이 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주의 깊게 금융주들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목표가 17,000원 제시해 주셨고요. 마무리하기 전에 오늘 방송 핵심 내용 다시 한번 화면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유창희 대표님과 함께 FOMC가 끝난 오늘부터 어떻게 시장 전략 세우면 좋을지 살펴봤고요. 김성규 전문가님과 함께 다시 지켜봐야 하는 금융주 짚어주셨습니다. 오늘의 승부주로는 알루코 그리고 제주은행 꼽아주셨습니다. 네, 오늘의 승부주, 오늘 하루 동안의 수익률은 오늘장, 내일장 2부를 통해서 확인도 가능하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 증시 9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